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승리한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포장하고 패배한 자들의 목소리는 역사 뒤편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는 패자가 썼기에 더욱 처절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결코 지워서는 안 될 피해 기록입니다. 바로 1636년 병자년의 겨울, 병자호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전도에서 인조가 머리를 찌운 장면, 그 치욕적인 결말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있기까지 47일 동안 조선이 겪어야 했던 과정은 단순히 졌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시계를 전쟁 발발 13년 전인 1623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인조 반정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와 서인 정권은 반정의 명분으로 친명배금, 즉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오랑캐인 금나라를 배척한다는 외교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정권 정당성을 증명하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는 그들의 명분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영웅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은 이미 쇠락해가는 명나라를 압도하며 대륙의 새로운 주인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조 정권도 후금의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괄의 난이었습니다. 1624년 반정 공신이었던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반란군의 주력이 바로 여진족을 막아야 할 조선의 최정예 북방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군끼리 죽고 죽이는 내전이 벌어졌고 결국 북쪽 국경을 지키던 든든한 방패는 우리 스스로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인조는 총애하던 김자점을 평안도 도원수로 보냈지만 이것이 훗날 최악의 한 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636년 마침내 전쟁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먼저 1636년 2월입니다. 청나라의 2인자이자 홍타이지의 최측근인 용골대와 마부대가 몽골 부족장들을 포함한 7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한양을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인조의 왕비 조문을 핑계댔지만 진짜 목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칸이 곧 황제의 즉위하니 조선도 축하 사절을 보내고 황제를 섬겨라.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오랑캐가 황제라니요. 인조는 아예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신하들은 국서 접수조차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머물던 홍제원 숙소 주변에 군사를 배치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용골대와 마부대는 한밤중에 민가의 말을 훔쳐 타고 허둥지둥 한양을 탈출해 도망쳤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도망치는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양국의 감정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기에 두 달 뒤인 1636년 4월 조선은 나덕헌과 이확을 사신으로 청나라 심양에 보냅니다. 사태를 수습하고 정세를 살피러 간 것이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들이 도착한 날은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거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청나라 장수들은 참석한 조선 사신들에게 황제에 대한 예를 갖추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나덕헌과 이확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뻣뻣하게 서서 버텼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은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청나라 병사들이 그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지팡이로 때려 가시 부서지고 의복이 찢어졌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결국 홍타이지는 그들을 죽이는 대신 조선으로 돌려보내며 최후 통첩이 담긴 국서를 억지로 손에 쥐어 보냅니다. 너희가 만약 화친을 하려거든 왕자를 볼모로 보내고 만약 전쟁을 하려거든 전쟁을 하라. 두 가지 중에서 너희 마음대로 택하라. 하지만 나덕헌과 이확은 이 편지를 끝내 한양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랑캐가 황제라 칭하는 참남한 글을 주상 전하께 올릴 수 없다며 돌아오는 길에 국서를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사신들의 보고를 받은 인조와 조정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에 인조는 즉시 전국 8도의 전쟁을 예고하는 척화교서를 내립니다. 금나라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하니 하늘과 땅 사이에 어찌 차마 두 황제를 섬기겠는가. 우리가 대의를 지켜 죽는 것이 굴욕을 참고 사는 것보다 낫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을 각오는 되어 있었으나 싸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원수 김자점은 설마 이 엄동설 안에 저 큰 압록강이 꽁꽁 얼기 전에는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며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청나라 군대가 국경 근처에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도 민심이 동요한다며 그 보고를 묵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바로 그 방심을 노렸습니다. 1636년 12월 마침내 청나라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넙니다. 조선의 방어 전략은 기본적으로 산성 방어였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백성과 군사가 산성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서 적의 보급로를 끊는 방식이었죠. 임진왜란 때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이 전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명령합니다. 성을 공격하지 마라. 길을 막으면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쳐라. 오직 조선왕이 있는 한양으로만 달린다. 이것이 바로 직도 전술입니다. 홍타이지는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장수,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선봉을 맡기며 각 기마다 바야라 300명씩을 선발하여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청나라가 8기군 체제였으니 이를 계산하면 선발대의 숫자는 고작 2,400명에 불과했습니다. 즉 갑옷입은 2,400명의 기병들이 보급품도 없이 오로지 말의 속도 하나만 믿고 한양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 임경업 장군이 지키던 백마산성도 청군은 비웃듯이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천하의 요새인 백마산성에 틀어박혀 적을 기다렸지만 적은 싸워주지 않고 뒤통수를 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들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2월 13일에 청군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첫 장계가 조정에 도착하는데 불과 하루 만인 12월 14일에 적군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옵니다. 국경에서 수도권까지 불과 5일에서 6일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하루에 100km씩 달린 셈이니 이는 현대의 전차 부대와 맞먹는 속도였습니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의를 하던 도중에 적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인조는 원래 강화도로 파천, 즉 피난을 가려 했습니다. 세자빈과 복림대군 등 왕실 가족과 종묘사직의 신주를 먼저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궁을 나서려던 순간 이미 용골대와 마부대의 선발대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양철평과 홍제원 일대를 차단했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강화도로 가는 서쪽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제 갈 곳은 딱 한 곳, 한강 남쪽의 요새 남한산성뿐이었습니다. 12월 14일 밤 인조는 제대로 된 호위도 없이 숭례문을 빠져나와 남한산성으로 향합니다. 그 피난길은 처참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인조가 탄 말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왕이 말에서 떨어질 뻔하기도 했고 횃불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맸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흩어지고 왕을 따르는 자는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왕의 수라상조차 준비하지 못해 신하들이 민가에서 얻어온 닭다리 하나와 밥 한 그릇으로 왕이 끼니를 때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인조는 남한산성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성 안의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성 안에 준비된 식량은 군사 1만 3천 명이 겨우 50일 정도 버틸 양이었고 땔감과 겨울옷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군사들이 얼어서 죽는 자가 속출하고 솥에 밥을 지으면 밥이 되는 게 아니라 금세 얼음덩어리가 되었다거나 보초를 서던 병사가 창을 잡은 손이 얼어붙어 살점이 창 자루와 함께 떨어져 나갔다는 끔찍한 기록이 있습니다. 말과 소도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나갔고 나중에는 그 가죽을 삶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청나라는 굳이 무리해서 성벽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조선군이 굶어 죽고 얼어 죽기를 기다리는 고사 작전을 썼습니다. 가끔 위협용으로 홍위포라는 거대한 대포를 쏘아 성 안의 기와집을 부수며 공포감을 조성할 뿐이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산성, 영하 20도의 추위, 그리고 하루하루 줄어드는 식량. 조선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어서 명분을 지킬 것이냐, 살아서 치욕을 견딜 것이냐를 둔 최명길과 김상원의 전쟁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이 고립된 지 한 달.
성안의 조정은 둘로 쪼개져 총칼보다 더 날카로운 사상 논쟁을 벌입니다. 바로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원의 대립입니다. 많은 분이 이 장면을 단순한 정치 싸움이나 충신과 간신의 대결로 기억하시는데 실제 기록을 토대로 보면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 가치를 둔 처절한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1637년 1월 18일 최명길이 항복 문서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립니다. 이때 척화파의 수장 예조판서 김상원이 들어와 최명길이 쓴 국서를 보고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김상원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글이 한번 들어가면 천하의 의리는 그만입니다. 명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랑캐의 연호를 쓴다면 훗날 명나라 황제께서 이를 따지실 때 뭐라 답하겠습니까? 죽어도 오랑캐의 조정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는 명분과 가치가 무너진 삶은 짐승의 삶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즉, 나라는 망해도 의리는 지켜야 한다는 성리학적 절대 가치를 대변한 것이죠. 그러자 최명길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묵묵히 주워 모으며 답합니다. 최명길은 김상원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감은 찢으십시오. 저는 죽을 것입니다. 찢는 자도 필요하고 줍는 자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풀로 종이를 붙여 다시 왕에게 올립니다. 최명길은 실록에 기록된 대로 인조에게 자신의 본심을 고백합니다. 신인들 어찌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 하겠습니까? 다만 종사를 보전하고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만고의 역적이라는 불의의 이름을 뒤집어 쓰겠습니다. 최명길은 국가의 생존과 백성의 안위가 없다면 명분도 소용없다고 믿었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두 충신의 치열한 논쟁 사이에서 인조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그렇다면 성 밖의 조선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인조는 산성에 갇히자마자 전국의 위급함을 알리는 경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호남과 충청, 강원도에서 약 10만 명에 달하는 근황병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청나라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광교산 전투와 쌍령 전투입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쌍령에서 벌어진 전투는 4만 명의 조선군이 불과 300여 명의 청나라 기병 선봉대 출현에 허무하게 무너지며 어처구니 없는 참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선군은 화승총의 사용법조차 미숙하여 화약에 불이 붙어 자기들끼리 폭사하거나 청군이 돌격해오자 겁을 먹고 도망치다 서로 밟혀 죽은 자가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군사의 숫자는 많았으나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던 겁니다. 남한산성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강화도였습니다. 세자빈과 왕자들이 강화도에 있으니 적어도 왕통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강화도는 물살이 거세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기마민족인 청나라 군대가 건너기 힘든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1월 22일 믿었던 강화도마저 함락됩니다. 이때 강화도를 공격한 청나라 장수가 바로 홍타이지의 동생이자 훗날 청나라의 실권자가 되는 도르곤이었습니다. 도르곤은 청나라 수군과 홍위포를 동원해 강화해협을 건넜습니다. 당시 강화도 방어 책임자는 김경징이었습니다. 그는 인조 반정 공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검찰사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무능함과 오만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청나라 놈들이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느냐며 청군이 배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매일 술판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청나라 군대가 바다를 건너오자 싸우기는커녕 자기 가족과 재물만 챙겨 나룻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강화도에 있던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빈 등 왕족 전원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1월 26일 청군은 남한산성 앞까지 포로로 잡은 왕자들을 끌고 와서 인조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홍타이지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성에서 나와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안을 도륙하고 왕족들을 모두 죽이겠다.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실리도 없었습니다. 성안의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1월 30일 인조는 항복을 결심하고 성문을 엽니다. 인조는 남한산성 서문으로 걸어 나옵니다. 서문은 평소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때 인조의 복장에 대한 기록은 명확합니다. 왕의 상징인 붉은 골룡포가 아닌 신하들이 입는 푸른색 옷인 남여미를 입었습니다. 왕의 격을 버리고 패전국의 죄인 신분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에는 거대한 수왕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황금색 용포를 입은 청태종 홍타이지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그 아래 차가운 맨땅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행해진 의식이 바로 그 유명한 309고두레입니다. 한 번 큰 절을 올릴 때마다 이마를 땅바닥에 3번 쿵, 쿵, 쿵 소리가 나게 찢는 것을 총 3번 반복하여 도합 9번 머리를 조아리는 만주족의 인사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조의 이마가 깨져 피가 낭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팩트체크를 하자면 조선왕 조실록 정사에는 피가 났다는 직접적인 서술은 없습니다. 대신 임금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예를 행했다고만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려실기술 등의 야사에서는 이마 찢는 소리가 단 위에 있는 황제에게 들리도록 크게 해야 했으므로 이마가 지식여졌다는 정황 묘사가 나옵니다. 사실 피가 났느냐 안 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군 이래 아니 한민족 역사상 한 나라의 군주가 적국의 장수 앞에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굴복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를 지켜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홍타이지는 이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라며 비석을 세우게 합니다. 바로 대청황제 공덕비, 흔히 말하는 삼전도비입니다. 비문의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어리석은 조선왕이 대국에 대들었으나 황제께서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셨으니 그 은덕이 하늘과 같다는 굴욕적인 찬양입니다. 이 비석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 송파구에 서서 그날의 치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백성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청군은 철수하면서 약속을 어기고 조선 백성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수가 무려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였으니 20명 중 1명이 끌려간 셈입니다. 심양의 노예시장은 조선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가족들이 돈을 싸 짊어지고 가서 몸값을 주고 데려와야 했는데 이를 속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생겨납니다. 바로 환양여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이죠. 죽을 고생을 해서 간신히 돌아온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냉혹했습니다. 사대부들은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조상님 제사에 올릴 수 없다며 앞다투어 이혼을 청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인조실록에는 인조가 그녀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탓이니 이혼을 불허한다고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자결을 강요받는 여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욕설 환양년이 바로 이 슬픈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비통하기 이를 데 없는 역사의 단면입니다. 또 다른 인질 소현세자의 비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8년간 머물며 청나라가 단순한 오랑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양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 천주교와 서양 과학을 접하고 청나라를 배워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8년 뒤 귀국한 그를 기다린 건 아버지 인조의 차가운 의심이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굴욕을 목격한 아들이 청나라의 힘을 얻고 자신의 왕위를 뺏으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귀국 2달 만인 1645년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소름 끼칩니다.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색이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니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실록이 대놓고 독살 의혹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인조는 며느리인 강빈마저 사약을 내려 죽인 뒤 손자들을 유배 보내버립니다. 병자호란의 트라우마가 낳은 비정한 결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대립했던 최명길과 김상원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5년 뒤인 1642년 끝까지 척화를 주장했던 김상원은 청나라 심양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문이 열리고 새로운 죄인이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항복문서를 썼던 주화파의 거두 최명길이었습니다. 그 역시 뒤로는 명나라와 몰래 내통하며 조선을 도우려다 발각되어 끌려온 것이었죠. 평생을 정적으로 대립했던 두 노정객. 하지만 차가운 타국의 감옥 창살 사이에서 늙고 초라해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서로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목적지는 똑같이 조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연려실기술에는 그때 김상원이 최명길에게 건넨 시 한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태로운 나라를 붙들어 구한 것은 그대의 공이었고 옳고 그름을 가리며 의리를 지킨 것은 나의 마음이었다네. 이제와 보니 그대와 나 두 마음이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으니 훗날 100년 뒤에는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자신을 매국노라 비난했던 김상원이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자신의 진심을 인정해주자 최명길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찢는 자와 줍는 자. 그들은 결국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화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병자호란을 치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욕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한 무능함, 전쟁이 닥쳐오는데도 설마설마하며 대비하지 않은 안일함, 그리고 책임져야 할 리더들이 힘없는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긴 비겁함. 이것이 진짜 치욕 아닐까요? 역사의 뼈아픈 기록, 병자호란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